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역시 또 한 주간 정치권은 여러 가지 얘기로 뜨거웠습니다. 저희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 말 잘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어떤 한 사람 직설이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권력의 편에 든 건지 권력 내부에 갈등이 생긴 건지 말이죠. 사건의 수사 과정, 또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 그리고 법원의 그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해경궁 김씨로 위기 맞은 이재명 후폭풍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아마도 이번 한 주간 뉴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해경궁 김씨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해경궁 김씨는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 광고 지면에도 실릴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경찰이 해경궁 김씨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다, 김혜경 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서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김혜경이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여당 내 유력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그 파장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와 연관돼 있는 해경궁 김 씨의 논란, 저희 왈가왈부 첫 번째 주제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 맞습니다. 예? 글쎄 MB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MB교였다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아직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민주당 지사이긴 만큼 저희 민주당 당원 구성원으로서도 답답하고 또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떻든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것이 맞겠다. 네.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정무적 판단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전 지사라든가 또 저 김경수 지사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냥 맞다 인정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은 엇갈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네, 강 의원님은 저 해경궁 김 씨가 김혜경 씨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직은 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 왈가왈부가 시작됐는데 제가 볼 땐 저런 그 멘트를 처음 보는 게 대개는 보면 민주당 대표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대표님이나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뭐 민평당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손학규, 이해찬 두 분만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자세하게 보셨네요.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은 자유한국당은 거의 논평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고소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부에서 서로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찰을 향해서 권력의 편에 설 거냐 진실의 편에 설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야 갈등으로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경선을 할 때 같이 했던 안희정, 최성, 이재명. 근데 안희정, 최성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조금 뭐 끝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갔고, 물론 최성 시장은 뭐 부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도 지금 결국 훅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보면 너무너무 강력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끼어 있고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경찰이 흘려가지고 연합뉴스가 특종을 했습니다. 이 건을 해경군 김씨는 김혜경이다. 본지 뭐 확인 이런 기사인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 나온 걸 보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역시 이재명 기사는 간단한 분이 아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재명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가 기자회견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 사건 이거를 수사 지휘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장을 네.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 저는 이런 내전 아닙니까? 내전, 전쟁 같은 이런 식의 어쨌든 경쟁이 시작된다면 정말 국민들은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잘들 하는구나. 권력 주니까 니들끼리 잘해봐라. 저는 진짜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이재명 씨의 저는 지금 태도도요.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 백 변호사의 그 고발은 우리가 무관하다고 하지만 언론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혹탕물 싸움 또 하나는 해경군 김씨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해경군 김씨의 트윗에 나온 그 하나하나의 트윗들을 보면 저는 이건 패륜입니다. 패륜.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성호 의원께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오신 거예요. 평소 생각이 나온 건데. 김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에게 참 이 공격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참 속으로 굉장히 난감하고 부글부글 할 거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네. 이 비운의 여인이었던 이 해경궁까지를 비운의 여인. 18세기, 21세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끌어내서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참 불행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해경궁 홍 씨는 이 아들을 정조로 그렇죠. 만든 불굴의 네, 그렇죠. 정말 여인이었고 예. 사도세자의 부인이었고 사실은 뭐 액면 그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타이틀인데 근데 그것도 참 역사의 지금 비극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강희정 의원님 뭐 안희정 지사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이 대권 잠룡들의 잔혹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투 안희정, 드루킹 김경수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이 이재명 지사에 이르러서는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지금 이 정치적으로 소모전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자체로 또 우리 이 정치에 좀 안타까운 단면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트윗 계정이 해경군 김씨라는 이 트윗 계정이 이 지사 부인의 것인가 아닌가라는 이게 사실 진실 공방인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이제 이 여당 내부의 어떤 정치적 갈등, 그다음에 권력 투쟁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더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모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다른 산적한 현안들의 이 정도의 기운들을 함께 모아서 가야 하는데 이게 좀 그런 점에서도 조금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2월 13일 날은 끝나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되나요?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정당이나 뭐 후보 간에 이렇게 고발하고 이제 이런 거는 6개월이면 끝나는데 시민들이 또 그 고발 3천 명이 이정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는 또 6개월을 넘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는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치밀한 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과거에 했던 어떤 강의에서 이 이제 휴대폰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이 휴대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이 휴대폰이 그 안에 모든 여러분의 이 통화 내역이랄지 문자랄지 사진이랄지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이다.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나쁜 일 저질렀을 때 이제 반농담처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에게 지금 2년 뒤에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늘 뭐 정치권에서 하기 쉬운 이야기로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일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먼저 듭니다. 김 의원님, 그 좀 전에 이제 진성원께서 오늘 뭐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찰이 정치화돼 있다. 네. 이런 거는 결국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은 이 반격을 가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본인으로서는 사실은 친문은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2017년에 굉장히 이제 아주 세게 발언도 하고 가격한 발언도 했었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이 트위터에 굉장히 그런 트윗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본인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굉장히 이제 과격한 발언 네. 그리고 더해서 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이 과격하고 조금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국민적 분노가 좀 심해져 있던 것이고 내용을 보면 좀 기가 막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3천 명이 지금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경찰이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권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경찰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경찰인데 네. 이 반문연대 선봉에 서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발언 자체도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본인이 만약에 뭐 이 당에 계속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소가 돼서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돼서 재판에 가고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민주당이 몸담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네. 이렇게 섣불리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싸우겠다는 거죠, 사실은. 싸우겠다는 것이고. 싸우겠다라고 또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표가 저렇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할 거고 또 각자 의원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그 말을 아끼고 있지만 네. 조금 지나면 이대로 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뛰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찬 대표는 지금 하여튼 법원까지 보자는 입장이죠. 근데 상당히 이해찬 대표도 좀 난처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 같아요. 법원까지 보자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문제 이재명 지사 기소까지 보는 건가요? 문제는 12월 13일 검찰 기소, 즉 법률적 판단의 문제하고는 달리 네. 그와 별개로 계속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민주당에게는 부담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에 이것이 뭐 시작됐다, 촉발됐다 문제하고 별개로 네. 이미 내부에 이 문제로 지지층이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명을 끝끝내 지키겠다는 지지파와 아니다라는 이런 이미 내부에 균열이 있고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지지율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우리 구성원 의원들 속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된다. 뭐 이재명 지사가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이제 나오는 배경입니다. 어떻든 이재명 지사 문제는 법률적으로 어찌 됐든 유죄든 무죄든 기소가 되든 기소가 되지 않든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저희들한테 참 큰 부담인 건 분명합니다. 그것까지를 우리 민주당이 감안하고 네. 이해찬 당대표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판단을 두고 보자. 검찰의 판단을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음모론 또 아까 권력투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을 묶어서 안희박을 죽이려는 어떤 음모. 안희박 김까지 나오는 건 김은 예, 누구냐 뭐, 하여튼. 음모론, 뭐 정권 권력투쟁론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에 부합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진짜 이 대선 후보를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김경수 지사가 제일 먼저 검찰에 예.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런 점에서 이 안희정, 이재명 두 분은 두 분대로 개인 비리 내지는 개인 잘못으로 이렇게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박원순 뭐 시장이야 잘 알다시피 국감 과정의 연속으로 국정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박원순 지사가 당당하게 네.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재명 지사 문제가 참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어려운 지지층이 분열되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권력투쟁론은 아니다라는 건 저도 음모론은 아닌 것 네, 같고요. 분명히 근데 그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탈당 문제, 자진 탈당 문제, 또 안민석 의원이죠. 당 조사단을 이종걸 의원인가? 이종걸 이종걸 의원. 의원이 이제 그 선수도 높으신 네. 분인데 당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 전에 이제 당대표 경선 때 김진표 당대표 후보가 이제 그런 탈당하고 얘기 있었죠. 진실 규명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누가 탈당하라는 얘기보다도 지켜보자 이런 쪽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표창원 의원이 표창원 의원도 만약 해경군 김혜경 씨가 맞다면 그동안 거짓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러나 당분 이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지켜보자 결론은 이거였고요. 검찰이 기소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기소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해찬 대표의 이 스탠스가 맞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것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으니 네. 아직 유죄 무죄를 결론 내리지 말자 당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좀 의견을 제시하면 네. 일단 이해찬 당대표는 기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게 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이제 그만해.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만하라니까 과음을 지릅니다. 화를 냅니다. 아주. 그러니까 지금 그 태도는 제가 볼 때는 기자, 국민을 갖다 저는 무시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뒤늦게 어제인가 뭐 기자회견 오늘입니까? 오늘 했죠. 오늘 했죠. 기자간담회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과거에 민주당이 보였던 거하고는 좀 다른 스탠스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같은 케이스는 기소를 떠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만 돼도 흥분하고 비판했던 분들입니다. 그것도 재판받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잣대는 김경수 지사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도 다른 게 그건 역시 추미애 대표가 고소고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드루킹이 나오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걸 갖다 특검을 갖다 끝까지 이제 국회에서 관철시켜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이제 재판받는 거지 그거하고 이 이재명하고는 저는 완전 케이스가 다르다. 또 하나는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면 뭐가 문제냐를 저는 설명해 드리려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아니 해경군 김 씨 트윗이 김혜경이 어때서 지금 이렇게 난리냐. 이재명 본인 문제보다 더 시끄러워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 이게 해경군 김 씨의 트윗이 문제냐면 자 일단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하던 그 시기의 트윗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지칭해서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오지만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경쟁자를 갖다가. 그런데 이게 제3자가 아니라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이런 거를 올렸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과 중 약과입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냐면 노무현처럼 꼭 될 거니까 그 꼴 보자고요. 이건 뭐겠습니까? 저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것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이 아들을 택해준 건 정밀하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쓴 분이 만약에 김혜경 씨였다는 게 경찰 발표입니다. 공적 기관인 대부분의 경우는 경찰 발표하면 사실은 믿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정말 이걸 썼다면 이거는 법적인 걸 따라가지고 빨리 이재명 지사는 지금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 보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아니면 반대로 아니면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던 경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은 제대로 된 전쟁은 아닌 것 같고 백 변호사를 통한 이 뭐 고발은요 뇌물 혐의 고발은 그게 보니까 무슨 한바 사건 옛날 그 건인데 이런 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제대로 한번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치명타를 줄 만한 내부적인 갈등이 터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이제 경찰 발표나 진 의원님 말씀을 다시 좀 제식으로 이해해 보면 해경군 김이 누구 계정이냐의 문제하고 누가 거기에 글을 썼냐 문제는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찰은 해경군 김이 김혜경 씨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 거기에 글을 누가 썼는가의 문제는 수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란 겁니다. 트윗하십니까? 트윗하신다 물어보고 트윗하십니까? 예. 본인이 트윗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의 트윗은 두 개로 가립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정치인들 제가 물어봤더니 심지어 하태경 의원조차도 본인도 쓰지만 자기가 믿을 만한 비서들한테 전화하면 올립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본인 이름으로 나는 그 트윗의 모든 그런 본인 책임입니다. 아니, 물론 저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령 그게 김혜영 씨 걸 하더라도 올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문제 없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아니 제가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건 현재 경찰의 수사 발표는 해경군 김이 누구 거냐에 대한 수사 발표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글을 썼는가를 경찰은 그게 뭐가 수사하지 됩니까? 않고 있어요. 그게 뭐- 아니. 이것이 이정열 변호사 이 4천 명을 대신해서 그 이재명 씨를 고발했던 이정열 씨가 경찰에 불만을 터뜨린 그거 아닙니까? 왜 글을 누가 썼는가? 이재명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해경군 김이라는 이것을 우리 비서진들이 수행팀에서 만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를 거기서 쓴 것 같다. 이렇게도 한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누가 이 글을 썼는가 문제는 별도로 지금 아직 어디 수사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해경군 김이 누구 거냐 문제와 누가 글을 썼는가 문제는 구별해서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거죠? 책임을 져야죠. 다른 사람이 썼더라도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가 글을 올리더라도 네. 문재인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책임을 지지 말자는 건 해경군 아니라. 김씨의 트윗에는요 다른 분이 썼다 하더라도 그러면 못 쓰게 해야죠 그런 글은. 아니 그러니까 본인 아까 계정에 왜 그렇게 남이 쓰는 예시를 걸- 든 글 있잖아요. 그거는- 1, 2, 3 예시를 예. 세월호 이야기나 문재인 후보 이야기나 이것을 과연 김혜경 또는 뭐 이 당사자가 썼을까의 문제에서는 단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두 가지가 책임 있습니다. 여부는 둘째치고. 안드로이드 폰과 이제 아이폰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하나씩 나오는데 자 안드로이드 폰을 아이폰으로 바꾼 직후에 이 글을 쓴 그 트윗의 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분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 이까지 생각 못한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폰으로 올렸다 다 다른데 그걸 보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아이디 문제인데 지메일 아이디가 지금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올렸다는 게 발표됐습니다. 경찰에서 그다음에 얘기했죠. 네이버에도 똑같은 아이디가 지금 댓글을 뭐 1,000몇 개 썼다는 게 나왔죠. 이번에는 또 뉴스 나온 게 오늘 보니까 교회 아이디에도 이재명 지사 부부가 다니는 교회 아이디도 네. 같은 거더라.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게 스모킹 건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식인이 볼 때는 정황상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건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법적인 지형은 김혜경 씨한테 불리한 거는 알겠습니다. 같습니다만 지금 저는 강 의원님 말씀처럼 예. 본인이 다 썼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7점을 어떻게 본인이 다 씁니까? 글쎄, 그 지점은 상당한 이해가 안 부분은 갑니다. 누가 썼긴 저도 네. 생각하면 그럼 이 동의합니다. 논란이 있을 때 그 다른 당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재명 지사가 뭐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런 사태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적으로 책임 있다라는 발표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47건 4년 8개월 동안 그 쓰여진 트윗이 이제 47,000여 건인데 네. 과연 이제 그게 뭐 누가 작성을 했건 뭐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너무 30분마다 많고. 하나씩 올려야지 그래요. 뭐 예. 계산이 47,000건이 나온다. 4년 8개월 동안 이런 얘기가 하는데요. 이제 시작은 전해철 의원이 4월에 이제 고발을 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예, 그러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올 4월에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고 10월 달에 전해철 의원은 고발을 취하했습니다만 취하했죠. 경찰은 7개월 동안 수사를 해서 이제 단정을 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보낸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서로 논란하다가 좀 공식화돼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진현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해철 의원 고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2016년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교체하기도 했고, 또 2016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그런데 부메랑으로 오는 것 같다.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 그 계정이 이제 자기 배우자 것이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면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 신경을 곤두세워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느 기자가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소 고발 굉장히 자주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뭐 반대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악의적인 질문이라 그러면서 마이크도 내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랬었죠.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이해찬 대표도 또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아니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굉장히 여유롭게 오히려 정말 아니기 때문에 뭐 검찰에 넘어간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정말 아닙니다라고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아니라면 이렇게 조급하게 신경 고주 쓸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네. 만약에 그 개정이 부인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진실은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사과하고 경선기간이었으니까 그런 글도 올라올 수 있었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올린 글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고 죄송하다. 잘못된 것이다.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파장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해경군 김씨 이 사건은 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아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 두 가지 태도를 조금 취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보고 정말 아니라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재명 지사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네. 그런 태도를 좀 진실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워밖에 없고 그런 처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강 의원님이나 아니면 누구죠? 이해찬 대표나 하시는 말씀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동안에 이 문제는 계속 논란이 불거질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상 계속해서 여론전을 공박할 테고요. 이 문제는 이제 그걸 당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그동안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뿐만 아니라 김부선 네. 씨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국민들을 괴롭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 당에 부담이 되는 분명한 그 이슈인 것이 분명하고요. 네. 그걸 견뎌내야지 어떻겠습니까? 민주당이 공천했던 것이고 민주당의 사람인데 문제는 이렇게 곤욕스러운데 그렇다고 하여 확실한 지금 결정적 증거 내지는 확실한 본인이 인정이 없는데 당신 탈당하시오 또는 당신 제명하겠소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의 그렇죠. 입장이다. 근데 저는 그렇다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좀 결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하나요? 네. 당 윤리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설령 본인의 법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오늘 보니까 뭐 무혐의인 거로 판정났지만 다른 TV 나와서 TV 토론에서 발언 한 번 잘못한 분도 나가버렸습니다. 당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아니면 제명시키겠다 나간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는요. 법적인 차원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 철학과 우리 당 소속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네. 당 윤리에도 올리고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본인이 최근에는 좀 입을 닫고는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재조명되는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핸드폰은 내 생명인데 그 역사를 왜 버리느냐 그랬는데 본인이 버렸다고 지금 분실했다고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는 부인 김혜경 씨는 SNS를 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 여성들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가 이제 쌍욕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부인이 아마 남편을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자청해서 거기 보면 우리 부부는 밤에 침대에서 늘 SNS 해요. 네. 심지어는 졸다가 뭐 핸드폰을 떨어뜨려가지고 뭐 다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걸 한 걸 보면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국민들을 필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법적 그걸 절차를 떠나가지고 예. 아니 탈당을 안 시키자고 저는 윤리위에서 한번 진상조사 정도는 한번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지 이 정도로 국민들을 갖다가 분노하게 만들고 뭐 하는데 아무게 손 놓고 그 법원 판결까지 지켜봅시다. 그래요. 저는 이거는 예. 저는 강 아닌 것 의원님 같아요. 말씀 듣고 짧게 마무리하죠. 예. 말씀드리면 윤리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 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 어떤 조사 기능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판단을 못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윤리위원회가 어떤 최종 판단을 못하고 미루게 되면 이것도 또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은 언제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느 순간 거의 검찰 기소 단계일지 아니면 1심 판결 단계일지 어느 순간에는 우리 당이 또 이재명 후보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예. 그 시기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은 그 판단의 시점까지는
이 검찰의 수사에 맡겨둬야 된다 이 입장입니다.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한 달? 12월 13일 안에 선거법 기소는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기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선거법이니까 선거법 기소면 12월 13일. 당의 입장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박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민들이 피곤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도 곤혹스럽겠죠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 예.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판사들의 결의에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정치 행위하려면은 정치계로 진출을 해야죠.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현 단계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제 허물을 남에게 물어서 판단하는 것, 이 역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법관 탄핵 공받은 정치권 사상 첫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선추 검토가 필요하다. 53대 43이었는데요.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근데 이 탄핵 소추 발의를 놓고서 또 여야 간의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놓고서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은 아마 우리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문제 어차피 국회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저희 왈가왈부에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정말 사법부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인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윤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네. 헌법상 양심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헌법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사법농단 또 국정농단 연루된 이 판사들에 대한 이 법관들의 탄핵 요구 네. 이것은 아마 이 시대의 판사들의 마지막 어떤 양심 그리고 사법부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해 보려고 하는 어떤 마지막 그 몸부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관회의가 119명이 예. 이 구성원인데 114명이 참석을 했고 투표는 105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네. 투표를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 차이로 이 53대 52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기권이고 43명이 반대인데 네. 53명으로 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탄핵 속추를 국회로 보낸 것인데 뭐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탄핵 소추할 것인가에 대한 것서부터 이제 국회에서 정할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재판 개입 사건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 터졌을 때 6월 달에 그 집 앞에서 했던 인터뷰가 떠오르잖아요. 우리 모두.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없었다. 또 법관에 대해서 사찰한 적도 없고 인사상 불이익 준 적도 없다. 그리고 개입한 적도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를 굉장히 호언장담했고 아주 예. 확신을 주는 듯한 태도로 얘기를 했어요. 추호도 그런 일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 검찰을 수사하면 수사에 응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한대요? 라고 얘기하고 그냥 맺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전부 다 이제 수사
오늘 고용한 그 예. 차장까지를 포함해서 다 이제 수사를 받은 것이고 또 한 명은 구속 기소된 상태죠. 그래서 점점 이제 이 검찰의 칼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이 힘없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다. 왜냐하면 늘 정치권은 욕을 먹죠. 그리고 뭐 정부도 잘못하면 비난받는데 그나마 이 판사님들은 우리를 알고 약자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국민적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게 사실이고 네. 뭐 정부를 대신해서 뭐 의견서를 써주기도 하고 재판을 의논도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 뭐 재판의 방향을 정한다던가 이런 일은 헌법에 보장된 이 법관의 신분과 전혀 무관하게 이건 헌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떠나서 이 탄핵 소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다. 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이거를 빨리 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탄핵 소추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한민국의 3법이 정확히 독립되어 있고 분립되어 있습니다만 네.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것이 그런 제도가 탄핵 아닙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사법부의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이 서로 견제와 독립, 분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은 법과 헌법이 요구하는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을 정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을 탄핵해야 되는데 마치 그 김명수 대법관이 어제 네, 대법원장이 예. 판사 13인을 딱 집어서 징계에 해부를 했어요. 네.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 13인은 최소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고 네. 더 나아간다면 지금 법원 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 기소된 공소장에 의하면 최소 30명에서 50명까지 판사들이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기소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잘 구성을 하셔서 이 탄핵 소추할 이 판사들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걸 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사법농단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네. 국민들은 실망하고 정말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 방금 아까 우리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해경군 김씨 이 개정이 김혜영 씨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 판결 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난 뒤에 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로 저는 왜 그렇게 조급해 하십니까? 문제가 되는 판사들은 제가 볼 때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파면 됩니다, 당연히. 다만 이제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지금 있는 법 절차에 따라서 파면되느냐 또는 벌을 받느냐는 거하고 이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생기고 이 사법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례적으로 탄핵당해서 파면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도 네. 이제 지금의 국민 생각은 차라리 그 사람들 파면시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민심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방법을 쓴다면 저는 네. 삼권 분립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자 보십시오. 지금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 이거는 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분들은 이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해라고 의견을 모은 것이고 네.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법원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망에는 그게 뭐 사람에 대한 건데 왜 김영으로 했느냐부터 해서 당신들이 뭐 대표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의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를 했다는 거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법적 절차는 국회가 시작하는 겁니다.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이 법관 탄핵의 절차인데 그럼 이게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헌재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6명이 찬성하면 최종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법관을 파면시킨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옛날에도 이보다 더한 판사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몇 번 시도된 적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헌재에서 안 되고 한 거는 그래도 삼권은 분립해 있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강호 있는 말씀처럼 국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 13명 중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또 예를 들어서 아니 한 50명쯤 해가지고 올렸다고 할 때 그게 사법부에 미칠 영향 또는 그 다음에 또 입법부에 돌아올 부메랑 생각하면 저는 그냥 법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짓고 문제가 있다면 파면시키면 되는데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야 되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앞으로도 삼권 분립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이 검찰의 말씀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근데 진호님 예. 지금 자꾸 법 절차라는데 이거의 네. 법 절차입니다. 그 법 절차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탄핵 시키는 것도 법 절차인데. 절차인데 자, 그것보다- 이재명 지사 문제하고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거나 판사를 탄핵한 건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죄 추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한 거고요. 이 대통령 이 판사들도 무죄 추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무죄 추정도 있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탄핵 못 합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그러니까, 지사는 예. 탄핵을 못 해도 우리 국회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나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있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이었습니다. 혐의 무죄 추정에 의해 재판 중이었는데 국회에 탄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판사 지금 혐의가 있다고 한 판사들은 그 탄핵하는 것이 법 절차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이 형사재판 절차를 맞춰야지 어떤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탄핵 자체도 법 절차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저는 자 국회가 아무리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다고 해서 판사들 그냥 야 기분 좋으니까 50명 아니야 70명 하자 에이 봐주자 30명 이러지는 않을 거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침 13인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 잘못하다가 지금 이거 좀 한 것 같아요. 이것도 면피용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 지금 탄핵 자체를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예컨대 네. 이거는 법 절차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왜 그럼 그전에는 안 했겠느냐는 걸 못한 거죠. 저는 아니 옛날에도 솔직히 옛날에 못한 게 아니라 두 번 했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것도 있고 두번 했었죠. 또 두 번째 안 된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그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헌재가 아니라. 85년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된 거고 촛불시 아니, 배당 문제하고 또 하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또 하나는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회가 하는데 아무리 뭐 욕먹는 국회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그 비판받는 국회가 사람을 갖다가 판사를 찍어가지고 탄핵하는 거 물론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만 과연 이게 왜냐하면 13명 또는 뭐 50명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맞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기소도 안 됐고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자의적인 판단을 말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13명이 하겠으니까 이 사람들 무조건 하자 또는 추가로 또 누구 더 하고 이거요. 굉장히 이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지. 사람의 헌법이 보장한 이 재판관의 임기 보장을 갖다가 탄핵을 할 때는 이건 굉장히 저도 할 얘기가 있는데 김여정 정교한 의원님 일인데 얘기죠. 이걸 갖다 그렇게 쉽게 저는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조금 쉽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김정은 의원님 얘기 그렇죠. 듣죠. 예.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한 거죠. 법관 회의에서 이거 굉장히 이 공방이 심했기 때문에 한 표 네. 차이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인데 그 나머지 이제 모든 이후에 누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할 것인가 선정할 것인가부터 그거는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될 몫인 거죠.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앞으로 이제 뭐 검찰 수사도 받게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분들이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네, 이제 뭐 이거랑 탄핵소추 관계없는 대상은 사람이에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받고 뭐 기소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은 현직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아무리 밟아도 정직 1년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모자라다. 그리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직 1년 정도가 최고라는 거죠. 현직 판사는.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나 해임이나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만으로는 모자라다. 이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법관회의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 국회로 이제 이 공이 넘어간 것인데 현직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법부에서 이게 최선인 거죠. 그 이상의 이 법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징계 정직 1년이라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소추까지는 가야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인데 문제는 국회 안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개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한국당이 첫째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조금 이 중간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야당들은 다 민주당 포함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과반 의석을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판사 출신 이 법사위원장인데 네, 그렇다고 그래요? 만약에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를 간다 할지라도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박근혜 탄핵할 때 그랬죠. 법사위원장이 그때 했던 그 권선동 역할을 의원이 그 역할을 이 여상규 위원장이 해야 되는 건데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탄핵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당이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가지 않으면 어렵사리 법관회의에서 정말 논란 끝에 네. 고민 끝에 넘어온 공이 다시 그냥 유야무야 돼서 정말 역사의 세 번째 국회에서의 이 현직 판사 탄핵 무산 이런 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렇게 재판 거래를 하고 물론 의혹이고 뭐 나온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뭐 상급법원 설치를 해서 정권하고 거래를 하고 사법부 권위가 땅에 실추됐는데 떨어졌죠. 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원 스스로 자정 노력을 못 한다 그러면은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초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정하겠다 했는데 네. 자정도 안 하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러다가 이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법 사태를 일으킨 재판을 하자. 근데 그것도 어떻든 뭐 상권 분립이 어쩌니 하고 반대해서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판사 탄핵까지 이것은 국회가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법관 대표자 회의에 의결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사법 탄핵까지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에서 못하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안,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법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그 예컨대 자 정의가 무엇인가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의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재판 거래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탄핵이라는 카드를 쓴다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과거에도 두 차례 이제 국회를 통과 못한 이유가 다 보면 특정한 정치 세력이 특정한 정치 세력의 마음에 맞지 않는 판사를 탄핵을 했고 그래서 또 촛불 재판 개입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통과 못했습니다. 왜? 표결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으로 보면 헌재 가서는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를 통과시키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만약에 이 그 법관 탄핵이라는 카드를 쓴다고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우리 당이 과반이라고 치면 최소한 헌재까지는 모르지만 법관 탄핵을 갖다 절차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는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소속 정당 의원들도 찬성을 던졌기 때문에 힘들게 통과한 거지만 탈당해서 던졌죠. 아니 탈당 안 하고 던졌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던진 건데 그래서 된 거지. 이거는요. 과반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어떻게 잘못되면 헌재 판결을 별도로 하고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이번에 이게 막 선례가 된다 그러면 저는 다음 정권이고 그 다음 정권이고 간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는 판단물에 대해서 최소한 법적 절차니까 국회까지는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카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 지금 시스템상을 갖다 법관 탄핵 이렇게 한다. 물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진호님 정리하죠. 말씀 들으면서 신중해야 한다는 건 좋습니다. 마치 신중이란 단어 속에 너무 이 사법농단 사건이 가볍게 지금 인식된 건 아닌가 이런 솔직한 마음이 하나 덮어버릴 있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국회는 국회 할 일까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재에 가서 9명 중 6명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국회는 국회의 과반 통과를 통해서 헌재에 보내는 일까지 충실히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의원님 말씀 그래서 듣고.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작전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사리
표기까지 붙였는데 만약에 부결되는 사태가 온다라고 하면 내부에 네. 반란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찬성하는 이 여야 다 합하면 140한 7, 8석 되는데 거기에 국회의장의 뭐 무소속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 하면 한 2-3명 더 필요한 셈인데 과반을 넘기려면.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부결이 됐다. 그러면은 내부에 반란표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동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정권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마치 뭔가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됨으로써 사법농단이나 또는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 건까지도 뭔가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럴 그런 수도 인상을 줄 수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정말.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를 하려면 추진하려면 아주 정말 야무지게 잘해야 된다. 네. 소단속해가면서 그러지 않을 바에는 정말 이거를 아예 올리지도 말아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결되면 정말 이거는 죽두밥도 아닌 그런 결론이 나버리거든요. 하여튼 사법농단 문제인데요. 재판 거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여튼 국회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게 진중하게 또 잘 접근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역시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께서 한 주간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이죠. 오늘 김유정 전 의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네. 속이 부글부글했었죠. 화해치유대단이 출범했을 때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일본과의 이 장관끼리 했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에 기초해서 화해치유재단이 출범을 했고 네. 그리고 10억 엔으로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이 전범국인 일본이 위안부 이 피해자 문제를 그냥 돈으로 덮으려고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27분 남으셨고 네. 평균 연령이 9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 그 김복동 할머니가 절규를 하셨어요. 제발 이거를 해산시켜 달라. 그리고 또 10억 엔도 일본 돌려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싸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히 항의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지를 하다가 민간 위원들은 다 사퇴해 버렸고 또 월 뭐 한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그 10억 엔에서 써가면서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힐 일인데 일본도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재단 해산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문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10억 엔도 우리 일본이 뭐 거부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받아내는 것이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 한을 푸는 길이다. 왜냐? 피해자들의 이 원하지 않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화해이고 무엇을 치유하겠다는 것인지 재단의 이름부터 정말 이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본도 10억 엔으로 모든 게 끝났다. 최종적으로 이걸 불가역적이다. 이런 얘기 그런 그 망언을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지난달 말에 난 것 네, 때문에 그랬죠. 일본이 들끓고 있고 당연한 일이겠죠. 뭐 일본에서 입장에서야 뭐 독도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건까지 해산 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뭐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도 굉장히 현명한 대처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더 이렇게 주춤하지 말고 잘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억 엔도 반환을 하고요. 이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의 사과도 저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언제나 그렇게 일본이 좀 생각합니다. 사과도 하고 입장이 바뀔까요? 네, 독일의 교훈을 조금 벤치마킹하면 거의 좋겠는데. 빌리 브란트 수상이 유대인 묘지 가서 진짜 무릎 꿇고 가서 사과했었네. 사과했는데 그런 거는 배우지 못하고 일본은 무슨 망언이 또 아직도 할 망언이 남아 있는지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직도 뭐 힘이 좀 세서 그런가 하여튼간에 예. 자, 진성호 전 의원이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은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노총이 이제 파업 대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때 구호가 그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다. 워딩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를 실망시켰다. 더 이상 촛불 정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은 어쨌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촛불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언론에서는 비판을 하기를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에 지금 부채를 갚으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거는 사실입니다. 민노총이라는 그룹이.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간수하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일하냐는 건데 그동안 제가 이제 민노총에 좀 분노하는 거는 물론 저분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 저분들이 국회의사 앞에서도 뭐 몇 번 하고 심지어는 검찰 대검까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전부 다 뭐 법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대검에서는 체포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풀려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검찰청 청사라든지 심지어 김천시장실은 이틀 동안 전부 농성을 했고 그 무시무시한 홍영표 민주당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도 전부 농성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무시무시한가요? 무시무시하죠. 힘이 얼마나 셉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넘버 한 3좀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권력과 무시무시한 건 좀 다른 것 같은데. 민노총 지도부 출신의 예. 여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전무한 저는요. 예. 이런 것들이 아무리 민노총의 절박한 사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좀 무소불위 아니냐. 저 뭐 김정은보다 세네 민노총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새. 그리고 최근에 고용세습 의혹 같은 게 불거지면서 하나하나 지금 뭐 물증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 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뭐 산하기관이든 뭐 그 회사든 간에 세습 고용시키는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정부도 민노총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너무 유연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국민을 생각해야지. 민노총이 과거에는 서민노조라 그랬는데 지금은 귀족노조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발 저는 민노총 스스로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정부도 지금 뭐 대통령이 어쨌든 민노총이 불참했지만 그 대사협기구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기다린다고 하는데 민노총 기다리는 동안 국민들은 배고파 죽습니다. 전 다른건데 기다리자. 민노총 정말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같이 그냥 아니 민노총에 대해서는 아니 뭐 김병준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 김병준 위원장은 야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아닙니까? 네. 특정 자기를 지지했던 그 그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힘들고 한데 민노총의 주장만 끌려다니다가 나라 경제가 거덜나면 어떡합니까? 제발 알겠습니다. 좀 균형 잡힌 경제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답변은 아마 강기정 의원의 사진 한 컷으로 될 것 같아요. 예. 강기정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호님 말씀하셨듯이 대타협기구 아닙니까? 우리가 IMF 때 어려울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노사정이 만들었는데 참 어려움 잘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경사노위를 출범시켰는데 아쉽게도 민노총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보죠, 유보? 유보.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이제 오겠다. 그래서 어제도 대통령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탄력 근로제 문제도 국회에 넘어가기 전에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넘기겠다. 두 번째로 민주노총 기다릴 테니 빨리 결정해서 함께 하자. 우리 말에 뭐 균형 있는 태도도 좋다는 진 의원님 말씀 옳습니다만은 아무리 급해도 바늘 그 허리에다가 실 묶어서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좀 기다렸다가 타협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지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자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기다리겠다 민노총한테. 짧게 한마디 더 하면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노사정규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때도 네. 민노총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는 그때 한번 케이스를 공부하셔가지고 현명한 이제 뭐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민노총이 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들어왔었죠. 그 김원기 초대 노사정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뭐 노력을 알겠습니다. 하셨죠 많이. 하여튼 지켜보죠. 경사노위가 어떻게 지금 민노총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안 들어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경기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사회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요즘 서민들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 대립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얘기만 들리고 있어서 또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화의 기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정부 여당과 노동계 그리고 여와 야 서로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게 아니고요. 상대편에 좀 한 발 더 다가서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협상의 미덕이 올 연말에는 좀 더 잘 발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갈수록 소재가 더 미안.